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 반도체 매출의 절반을 남겨먹어. 2. 가는 한국의 길. 3. 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하는 천연가스를 발견했을 때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인공지능 AI에게 질문을 입력하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챗 GPT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과 마찬가지로 혁신적인 서비스로 인류의 생활을 바꿔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챗 GPT는 출시 후 한 달 만에 7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모았습니다. 출시한 지 2달이 지난 지금 1억 5천만 명가량의 월간 이용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챗 GPT 이전에 가장 빨랐던 월간 이용자 1위 기록은 9개월으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이 차지했었지만 윈도우와 엑셀, 파워포인트 등으로 잘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해 개발된 챗 GPT가 출시한 지 2달도 안 되어 1억 명 사용자를 돌파한 것은 21세기 첨단 산업과 인류의 생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첨단 산업과 인류의 생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챗 GPT의 인공지능으로 미국 의사면허 시험과 변호사 시험 그리고 회계사 시험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과제마저 챗 GPT가 대신해주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챗 GPT는 기존 검색 엔진 시장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구축한 구글이 챗 GPT 혁신에 밀려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수년간 공부하고 연구해야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챗 GPT는 불과 몇 초, 몇 분 만에 학습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미래 일자리가 위협받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노태문 사장 또한 챗 GPT와 같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인공지능이 전에 없던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삼성 역시 AI 개발을 전담하는 연구센터가 있고 챗 GPT와 같은 AI 시스템이 삼성과 스마트폰 유저가 더욱 발전하는데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대만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의 챗 GPT가 시장을 점령하자 중국에서도 짝퉁 챗 GPT가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만든 서비스의 경우 정품 챗 GPT보다 기술력과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높은 가격의 이용료를 내게 유도하고 있어 중국 네티즌들도 이를 비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미국의 챗 GPT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자신들도 만들겠다며 중국판 챗 GPT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대만 역시 중국에 밀릴 수 없다며 자체적인 챗 GPT 개발을 예고하고 있어 글로벌 AI 챗봇 서비스 시장이 급속도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발등에 물동이 떨어진 곳은 중국의 업체도 대만의 업체도 아닌 미국의 구글입니다. 독점적인 검색 엔진의 점유율을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넘겨줄 위기에 놓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구글 역시 자체적으로 개발하던 AI 서비스를 챗 GPT처럼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공지능 챗봇 시스템을 아무나 뚝딱 만들어낼 수 없으며 천문학적인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챗 GPT 열풍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챗 GPT가 빠른 속도로 연산하여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선 미국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전문으로 만드는 엔비디아의 A100 그래픽 칩셋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서버에 이런 A100 그래픽 칩셋 수백만 개가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하고 결과값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100 그래픽 칩셋엔 SK 하이닉스의 3세대 HBM D램이 적용되어 있영 사실상 국산 메모리 반도체가 인공지능 AI 개발의 핵심 필수 소재가 된 것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개발한 HBM은 고대역 대량의 메모리를 지연시간 없이 순식간에 보낼 수 있는 반도체로 인공지능 개발과 같이
정보 처리량이 많은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탑재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A100 그래픽 칩셋보다 최신 버전인 H100 제품에도 SK 하이닉스의 4세대 HBM D램이 탑재되었고 엔비디아는 오픈AI 챗GPT에게 H100 그래픽 칩셋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함께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70%를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 역시 인공지능 서버용 D램을 개발 완료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과 유사한 지능형 메모리 D램을 개발하면서 엔비디아와 같은 그래픽 처리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인 AMD에게 인공지능 서버용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삼성과 SK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수익을 내던 분야는 PC와 스마트폰에 주로 탑재되던 모바일 D램이었지만 최근에 고성능 인공지능 D램으로 시장이 지각변동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챗 GPT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뿐만 아니라 후발주자인 구글과 중국 그리고 대만의 첨단 기업들도 삼성과 SK 하이닉스에게 인공지능 D램을 주문하겠다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몰리다 보니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HBM D램의 경우 일반적인 공정에 비해 훨씬 복잡한 생산 과정을 거치기에 모바일 D램보다 3배가량 비싼 단가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챗 GPT로 인한 수요가 몰리면서 기존 공급량으로 수요를 맞추기 어렵게 되어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급사에겐 모바일 D램의 공급 가격의 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HBM이 납품되고 있을 정도로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AI용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꽉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 파운드리 기업인 DB하이텍이 영업이익률 46%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의 2022년 매출은 1조 6천억이며 이 중에서 영업이익이 7,700억 원가량으로 대략 매출의 절반 정도가 영업이익인 셈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이 10% 내외의 것을 감안하면 매출의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남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치인데요. DB하이텍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수요가 적고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전력 반도체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DB하이텍의 주요한 매출은 전력 반도체에서 나오며 스마트폰과 노트북 그리고 전기차까지 배터리로 구동되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전원과 전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력 반도체입니다. 사실상 경쟁력 있는 전력 반도체 생산업체는 한국의 DB하이텍 밖에 없는 상황이라 매출의 절반가량을 마진으로 남기는 걸 두고도 어쩔 수 없이 DB하이텍의 전력 반도체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전자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력 반도체 시장 역시 커져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DB하이텍의 미래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챗 GPT가 뜨거운 감자로 올라서며 삼성과 TSMC 등 파운드리 업체에게도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에 사용되는 5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이 적용된 반도체들은 삼성과 TSMC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기에 팹리스 업체들은 삼성과 TSMC에게 주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GPU와 고성능 D램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팹리스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주문을 넣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장 점유율 때문입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가 시장에 나오며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해 나가자 기존의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업체들은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온라인 검색 시장을 챗 GPT에게 내어줄 것이란 위기감 때문입니다. 특히 한번 빼앗긴 점유율을 다시 되돌리려면 몇 배의 노력과 자본이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며 이미 시장을 선점한 챗 GPT마저 설비와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반도체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이유로 빅테크 업체들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다간 온라인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픽 처리장치 제조사들은 삼성과 TSMC 등 파운드리 업체에게 다른 칩셋보다 우선적으로 GPU를 생산해달라 요청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고성능 반도체 매출이 늘어
중국과 대만의 업체들도 일제히 한국의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구매하길 원하고 있어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출 금지를 당해 미국의 그래픽 처리장치 제조업체가 생산한 반도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중국 당국이 자체적인 챗 GPT를 새로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아 오히려 한국에겐 반도체 매출이 늘어나게 될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현재도 중국은 미국의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대부분의 검색 엔진과 SNS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머지않아 챗 GPT마저 중국에서 사용이 막힐 것이란 전망이며 자연스럽게 자체적인 서버를 구축하여 자신들만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서버를 구축하려면 역시나 반도체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반도체 한파로 위기를 맞이하던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인공지능 AI 서비스 덕분에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에는 마을 한복판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글맵으로 보면 그 모습이 마치 외계 행성이라도 보는 것처럼 독특한데 거대한 싱크홀이 생겨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깊죠. 처음 이를 목격한 사람은 화산이 폭발한 분화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운석이 떨어진 흔적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거대한 싱크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광산입니다. 바로 미르 광산인데요. 이렇게 거대한 구멍이 생긴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을 캐기 위해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한 것인데 그 깊이가 525m에 직경이 1200m에 달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헬리콥터가 비행할 수 없습니다. 그 깊이로 인해 엄청난 하강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헬기 사고가 잦기 때문인데요. 미르 광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노천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1957년부터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고 시작했고 이후 44년 동안 원석을 캤죠. 당시 전 세계 다이아몬드 공급량의 25%를 이곳에서 채굴했다고 하니 광산의 크기와 다이아몬드 양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2001년부터 지상에서의 채굴을 종료했지만 여전히 땅속에는 다이아몬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굴착기를 이용해 지하에서 다이아몬드를 찾고 있다고 하죠. 지하로 파내려가며 지구에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은 그 희귀하다는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결국 또 한 번 지구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희귀하기로 치자면 다이아몬드보다 더한 가스 한 종류가 전남 광양의 한 섬에서 극비리에 생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광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작년 말부터 전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미국이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34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유럽연합 역시 57조 원을 투입하는 반도체법에 합의했죠. 한국 역시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작년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부터는 기업이 반도체 산업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 대한 관련 세액 공제율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퍼센트의 문제일 뿐 정부는 기업들로 하여금 반도체 산업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투자세액 공제란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발전을 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 분야에 기업이 투자했을 때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로 보통은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 절약 등의 목적이 있을 때 국가적인 투자 가치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가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종대한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반도체 투자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데요.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반도체는 먹거리 산업을 넘어선 생존 산업입니다. 지하 자원이 많지 않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원재료를 수입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만든 후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는데
반도체는 지난 2022년 10월까지 무려 17개월 연속 수출액 100억 달러, 약 1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17개월 동안 매달 12조 원이 반도체 수출로 벌어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약 20%가량이 반도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괜히 생존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 2021년 반도체 전체 매출이 약 90조 원을 기록해 미국의 인텔을 2위로 밀어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세계 3위에 포진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국제적인 순위나 즐기자고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죠. 삼성전자의 경우 약 6만 5천 명이 반도체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3만 명에 가까운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청업체 등까지 합한다면 그 수를 헤아리는 것조차 무의미해지고 만약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쏙 뺀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문제와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봄철 단비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핵심 부품의 일부를 이제 국산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인데요. 혹시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알고 계시나요? 특수가스는 포토 공정과 에칭 공정 등 반도체를 제조하는 모든 과정 중 미세 작업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입니다. 이러한 특수가스의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반도체가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스마트폰뿐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 데이터 센터 등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모든 공정 과정이 정밀화됐습니다. D램의 경우 나노 단위의 미세화가 진행되고 있고 3D 낸드 플래시는 200단까지 쌓아올리는 것이 기술력의 척도가 되었죠. 이렇듯 칩의 집적도 향상을 위해 2단으로 쌓아올리는 공법인 더블 태스킹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고순도 특수가스를 필요로 하는데요. 특수가스 중에서도 지구상의 극미량으로 존재해 양산이 어렵고 인공적인 생산도 불가능해 희소성 높은 가스들을 희귀가스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헬륨, 히, 네온, 네, 크립톤, KR, 제논, 제, 라돈, RNEE 등이 있는데요. 이 중 한국은 네온, 크립톤, 제논 등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더 시장 상황이나 환율에 따라 엄청난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들 중 네온, 네, 가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기업 중 TMC라는 기업이 지난 2022년 1월 국내 최초로 반도체용 네온가스의 생산 설비 및 기술 개발을 국산화에 성공하고 첫 제품을 출하했는데요. 네온가스는 빛을 이용해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에 전자회로를 새기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필수 원재료인데 이 가스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로지 공기에서만 추출할 수 있는데 공기 중에도 0.00182%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극미량만 존재하는 특수성 때문에 철강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만 가스포집이 가능한데 TMC가 세계 최대 철강 회사로 꼽히는 포스코와 파트너십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직접 네온 가스 설비를 개발해 광양제철소에 설치했는데 이는 철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생가스를 추출한 후 이를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로 재활용하는 설비입니다. 2022년 1월 첫 제품을 출하했는데 공교롭게도 한 달 뒤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전 세계 1, 3위의 반도체 생산업체가 자리하고 있을 만큼 반도체 주요 생산기지가 됐는데 그간 희귀가스는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었죠. 네온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비중이 약 28%를 차지하고 있고 크립톤은 우크라이나가 31%, 러시아가 17%로 총 48%의 비중을 차지하죠. 제논 또한 49% 수준으로 두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러나 다행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한 달 전부터 TMC가 광양제철소에서 포집한 부생가스를 재활용해 네온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숨통이 트였죠. 그런데 제논은 더 희귀한 가스입니다. 대기 중 함유량이 고작 0.00009%에 불과한 무색, 무취의 비활성 기체로 라돈을 제외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비활성 기체의 원소죠.
크립톤 역시 무색, 무취의 비활성으로 공기 중 0.00001% 함유된 귀한 가스입니다. 액체 공기에서 분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데 영화 슈퍼맨에서 슈퍼맨이 크립톤나이트라는 운석에 의해 힘을 잃게 되는 것도 크립톤이 지구에는 극미량만 존재하는 희귀 물질이라는 것에서 착안한 겁니다. 이처럼 공기에 극미량 포함된 원소를 분리해 다양한 형태의 크립톤 전구에 사용하고 레이저를 만들어 반도체 칩 제작에 사용합니다. 네오니아 한국의 TMC과 포스코와 협력해 생산 공정을 구축해 걱정을 덜었지만 제논과 크립톤은 마땅한 활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의 국내 법인이 전량 수입한 후 다시 국내 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세계 최대 산업용 희귀가스 생산 1위 기업인 미국의 린드가 한국에 1,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2031년까지 경기도 평택에 가스 생산시설을 세우고 제논과 크립톤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예상되는 생산량은 국내 공급량의 절반가량으로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졌죠. 잠시 언급했듯 이제 전 세계는 치열한 반도체 투자 전쟁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반도체 전 세계 1, 3위 기업을 보유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희귀가스 국내 생산이 가능해진 만큼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시장을 앞서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역시 차세대 공정 양산에 집중하는 초격차 전략 강화로 시장 장악력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생산 및 투자 규모에 있어서 호황 때와 다를 바 없는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는 한편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미세 공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진만 삼성전자 부회장은 얼마 전 감산 계획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당장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예정된 경로를 쉽게 바꾸지는 않는다며 감산 계획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시했죠. 시장 3위 업체인 SK하이닉스 역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2026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용인 공장에 약 120조 원을 투자해 생산 단지를 조성 중인데 2027년 양산을 목표로 2025년 초 1기 공장을 착공해 중장기적으로 총 4개의 반도체 공장을 용인 산업단지 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기업 투자에 발맞춰 2030년까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율을 50%까지 끌어올리고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되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를 위해 투자 지원, 인력 양성, 시스템 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힘쏟기로 했습니다. 과연 한국에 이렇게 과감한 목표가 20년 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기적을 가능하게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울릉도 동남쪽으로 100길 따라 200리를 가면 자랑스러운 한국 땅 독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쌍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한국 땅이죠. 그런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로 독도 아래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꼽히는데요. 독도 아래 깊은 바다에는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6억 톤 매장되어 있는데 이를 개발하면 향후 30년간 매년 10조 원 이상의 경제성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독도뿐 아니라 제주도 가까운 바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10배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1등으로 찜해뒀는데 중국과 일본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흔히 전쟁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전쟁을 통해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국가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쁜 점 하나 없는 인간의 욕심이죠. 하지만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보자면 전쟁은 기술의 진보를 이끌어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종말시킨 핵폭탄은 비록 수많은 희생을 불러왔지만 원자력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등장시켰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특히 석유 등의 자원은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따뜻한 난방을 위해서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으로 이 석유 덕분에 중동 국가들은 마음대로 힘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가끔은 과도하리만치 과격한 종교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만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입니다.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증기기관차는 기계라는 인간노동력 대체제를 만들어냈고, 이때부터 석탄은 산업 발달의 필수 원자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1911년 영국 해군 제독이던 윈스턴 처칠이 등장해서는 영국의 전함들에 석유 동력 엔진을 장착시킵니다. 전 세계 군사력 경쟁이 한창이던 당시, 처칠은 독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었죠. 석유는 석탄보다 부피가 작을지 몰라도 열에너지가 높았던 관계로 전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고, 이때부터 세계는 석유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로 세계를 쥐고 흔드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도 석유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로서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전기나 수소 등이 대체 에너지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전기를 생산하려면 지하자원이 필요하고, 수소 에너지도 지하자원을 재료로 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이동수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석유는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보통 한국을 두고 지하자원 빈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윗동네 북한은 천국인 반면 그 아래 남한은 지하자원에 있어서만큼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지하자원 석유가 한국에도 매장되어 있을까요? 한반도에는 석유가 매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에도 남한에도 석유가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밑바닥에 매장된 석유의 양은 세상을 뒤바꿀 만한 수준이라고 하죠.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2011년 하지원, 안성기 주연의 제7관구라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한반도 남단 7관구의 망망대해에 떠있는 석유 시추선 이글립스호에서 벌어지는 심해 괴생명체와 대원들 간의 사투를 그린 SF 영화로 국내 최초로 IMAX 3D로 컨버팅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로 만들어지기에는 제7관구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 깊습니다. 바로 한국이 세계를 쥐고 흔들 만한 석유가 매장된 곳이 바로 이 관구니까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중국 군용기 일대가 이여도와 가까운 제주도 해역을 지나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비행기는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후 한반도 가까이 진입해 강원도 강릉 동쪽까지 북사했었죠.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기는 했지만 중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도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이여도까지 날아와 강원도 강릉까지 찍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여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여도는 한국에게 있어서 산유국으로서의 지위의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작은 섬은 제주도민들에게 조금만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몰고 나가면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의 어장이었는데요. 제주도 서남쪽의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km, 중국의 퉁타오에서 245km,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276km 떨어진 이여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중암초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도가 잔잔한 평상시에는 볼 수 없지만 파도가 심해지면 주변 바닷물 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그래서 백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칠 때만 드러나는 특성상 섬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관할 수역입니다. 한국 정부는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선언 일명 평화선을 선포하면서 이여도를 한국의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이여도 위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종합과학기지를 설치했고 지금도 7명의 연구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영토로서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을 당시부터 이여도의 중요성을 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미 1938년에 이어도 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의 치밀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반면 중국은 1963년에야 비로소 이 해역을 측량하고 조사하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중국의 영토라고 선포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한국의 관할 수역인 이어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68년 UN 아시아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 대륙붕의 자원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 우드로 멀슨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미 1952년에 한국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킨 상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에 이르는 7관구를 한국 땅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7관구의 위치를 보면 일본 쪽에 더 가깝게 붙어 있음에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제해양법 덕분입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를 결정했는데 7관구는 제주도에서부터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으로는 7관구와 더 가까울지 몰라도 7관구와 오키나와 사이에는 600m 깊이의 거대한 해구, 즉 바다 골짜기가 있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제해양법상 한국 땅이 명확한 상황에서 일본은 1978년 한국에게 공동개발을 제의해옵니다. 그리고 공동개발조약에 체결됐는데 이 조약은 만일 석유가 발견되면 한국과 일본이 반반씩 나눈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당시 한국은 국제법적인 영토에 근거만 있었을 뿐 석유를 탐사할 기술력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이때부터 7관구의 이름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은 탐사를 시작했고 시추에 이르렀는데요. 시범적으로 7개의 시추공을 뚫었고 3개의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이제 한국도 산유국, 부자나라가 된다는 꿈으로 부풀었고 당시 가요 중 제7관구가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는 철수해버렸죠. 뜬금없는 일본의 철수에 당황한 한국은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 1978년에 체결한 조약상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일본이 안 하겠다고 물고 늘어지면 할 수 없는 조약이 체결한 겁니다. 이후 현재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추는커녕 탐사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흘려보내고 말았는데요. 당시 일본이 개발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일본의 야비함이 숨어 있습니다. 1982년 UN 이 국제해양법을 개정하면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억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즉, 대륙붕의 소유권을 어느 나라와 연결되었는지를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을 그어서 반반씩 나눠 갖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제7관구를 그어보면 95% 이상의 7관구가 일본 소유가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일본이 욕심을 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95% 가까운 관구가 일본 영토로 귀속되니까요. 게다가 1978년에 체결한 한일조약은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이기 때문에 2028년이면 종료되죠. 다시 말해, 일본이 갑자기 공동개발을 취소해버린 것은 땅속에 매장된 석유는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해 반반씩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7관구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켜버렸는데요. 일단 한일조약에 따라 어느 일방이 반대한다면 개발할 수 없습니다. 1986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동개발에 응하지 않으면서 7관구의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에 통보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조약 만료 8년을 앞두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이고 아직까지 일본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산유국의 꿈은 지난 2004년에 이뤄졌습니다. 바로 물산 앞바다에 자리한 동해 1가스전이죠. 이 가스전은 1998년 7월 탐사 시추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가스 유전으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은 LNG 기준 500만 톤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천연가스와 초경질원유를 생산하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던 한국 도산유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죠. 이 가스전에서 채굴한 가스와 원유는 해저배관으로 받아 수분을 빼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물산 일대의 가정과 기업체로 보내지는데요. 이 동해 1가스전은 대륙붕 담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100%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비록 올해면 가스전이 고갈되어 소멸되고 말지만 이 성공 덕분에 제7관구가 더욱 아쉬워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기술력을 완벽히 갖추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한국 영토로 설정해두고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한국이 일본과의 제7관구 줄다리기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기민하게 고심해야 할 상황인 듯 합니다.